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시계총량팀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어제 1일차를 지내고 오늘 지금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대신 포럼으로 해서 그 민관학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저희가 올해 8월에 협의가 발전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전문가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포럼은 그 전문가 섹션으로 수위 예측, 정확성 향상과 한강하고 안정성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자장님과 발제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장님은 지금 하전 ENC 주식회사의 부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상우 부자장님이십니다. 예. 이후 진행은 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전 ENC의 박상우입니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코로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참석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이 하시게 된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오늘 이 포럼은 인천 수위 예측 정확성과 정확성 향상과 한강하구 안전성 강화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발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을 간단히 하고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상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희 박사님은 한강하구의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분의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전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앉아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6분이네요. 지금 발표 시간이 그 15분이니까 21분에 끝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는 사실 그 이전에 몇 군데 여러분들이 발표한 자료고요. 우리 최계훈 총회장님이 이 내용을 갖고 좋겠다, 이 내용을 좀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임진강하고 한강하고에 발을 들여 놓은 게 우리 1999년도 경기 북부 대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발표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상식하고 약간 벗어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생각이 다른 분들은 저런 분야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1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잠깐 우리 그 이야기 중에 우리 그 플라이스 이야기 중에 그 말씀드렸는데 한강하구의 여러분들이 그 느낌하고요 막상 들어가 보면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혹 조사 한번 해보시면요 담력이 약하신 분은 조사를 못해요. 1년에요 6 내지 7 갔다 내려와요. 그거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또 이번 조사를 하실 때 바로 발급해요. 대인 진행가 있어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5발이 더 있었어요. 또 그래 우리 임진강 뭐 여기 알지만 임진강 조사할 때는요 민간인이 더 미꾸라지 잠다 들어가고 결국 발목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우리 한강하구와 이 조사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곳이긴 한데 한편 그런 위험한 곳이 점점 한강하구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민간인 통제 구역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 같이 군사 철책선, 여러 가지 시트 파일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문가 라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대로 얘기합시다. 지금 임기연변도 눈가 가운식으로 지금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가요 14m가 지금 세고되어 있어요. 이 피아 오른쪽 보이죠?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피아 저게 메꿀 수가 없어갖고요. 그냥 세수구로 묻어나는데 지금 다 떠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상남섭지 또 장안섭지 그러는데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드린 내용은 현장의 미지형 변화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여기에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시죠. 여기에 피아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에서 했던 피아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전번에 2011년도에 우리 그 저방의 범면이 다 무너졌던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또 한 번,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위에 그 하이드로그래프가 있는데, 우면산 여러분들 무너진 날 기억나시죠? 2011년도 7월 달에. 그날, 당일날, 우리 한강하고 이 지역의 제방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범면이. 그래서 저는 이게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기후변화하고 직결되어 있더라. 그 전에 15일 동안요, 영하 9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우면산하고, 관악산하고 북한산은 괜찮은데 왜 우면산이 무너졌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시작했는데, 결국 강추위에 이게 범면에 동결심, 수분의 동결심을 해서 이게 얼었다가 용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취약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한강하고는 우리 동토 지역 같은 연구를 같이 진행해서 갖고 제가 유빙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빙 한번 떠내려면요, 기둥 부딪힐 때 초변들 얘기가요, 겁이 난대요. 쿵쿵 소리들이. 이것도 전면에 얼면요, 밀물 들어올 때 일시적으로 압력관이 돼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자, 이래서 여기에다가 왜 이런 침식들이, 하한 침식들이 아까 우리 첫 장면에서 군사시설 무너지고 제방구민 물 증가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상 재료를, 우리 특히 수치 해석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상 변동 관련된 인풋 데이터 하상 재료를 한강하고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엉터리예요.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제가 해병대 지원받아서 올라갔는데, 저기 오른쪽에 그림이 올라가면 겉을 보면 뻘인 것 같은데 상당히 양지 0.2mm 정도의 모래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 섭지는 좀 반대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 다음. 자, 결론도 줄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삼남섭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 당연한 포인트 바의 보수부재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점차 연구할수록 결론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남섭지가 알고 보니까 60년도 우리 경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때 여기에는 자유도로도 없고 그냥 인간 개방된 그냥 한강변에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여기에 오른쪽에 위에 사진 보십시오. 이게 염층이라고. 저게 섬토, 객토랍니다. 시골에 사는 객토. 저게 땅을 평지로 골아서요, 논농사 지으려고 그 당시에 살생살이 했던 고설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처음 구슬을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유사 분급하고 전혀 다른 속성을 발견하면서 그때 여기 그 지질학자 동문에서 분석을 해낸 부분입니다. 다. 저기 오른쪽, 이제 왼쪽에 사진 보면 딱 특이합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요, 장암섭지 운운하면서도 불구하고 삼남섭지에 지금 농사를 짓게 엄청 돈을 줍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밑에 파주는, 그 파주는 농사를 못 짓게 이제는 금지시켰어요. 자, 이런 우리 시에서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정도 폈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 1901년도, 1909년 잘못됐네요. 여기를 보게 되면 옛날 지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삼남섭지가 망곡부에 뻘이 살 수 있는 그 망곡부의 정사주라는 지역이에요. 이건 항상 홍수가 나도 은혜를 가기도 하고 또 뭐 퇴적되기도 하는 이런 현상에 농사가 잘 돼요, 사실은요. 여기에 농민들이 점점 들어와서 오른쪽에 위성사진에 보시피 저게 객토사업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성설합니다. 이런 장소가 지금 오늘의 우리가 국가섭지라고 지정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섭지가 되려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자연 변화 습지가 있어요. 침식되고 세월도 이 과정에서 생물상이 어떤 경쟁강에서 종 다양성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저게 저 짧은 협착부가요 650m예요. 요 원인이 협착부가 있으면은 토사가 내려가는 올라올 때 주변에 하중주가 생깁니다. 그 원인이 바로 밑에 이제 곧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한강하구에 우리가 하상변동 하시면 저도 하상변동 연구하지만 이 인부자로 아부자의 수직변동만 주로 연구를 하지 평면의 어떤 미지형 변화 사실 우리 연구가 불가능해요. 그 하중주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침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변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옛날에 여기 빨간 선이 옛날 우리의 그 모습인데 그게 63년도 청량자료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저 청색 보이죠? 저게 바로 성토에서 농사지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자, 다음 이거 빨리 내려갈게요. 다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게 원인이 돼서 한강하구의 해병대 지원 받아서 막상 한강 이 방탄복 뭡니까 집에 방탄 방지복 입고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한강하구는 당시에 우리 상남섭지뿐만 아니라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오른쪽 임진강에 보는 이 부분 포함해서 우리 그 광포사주 이 주변에 전부 침식이 나는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아까 우리 남한 쪽에 우리 요게 임진강 끝한부에 저렇게 성터에서 농사를 짓고 보니까 우리가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침식이 엄청납니다. 99년도에 저쪽 지에요. 자기 북한에서도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때 제가 북한 쪽에 해주하고 다녀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북한산 한 사람도 남한 쪽에 내려오고 그런데 며칠 후에 일어난 어떤 정책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런 우리 남북 관계에 이런 한강하구에서 물론 생태적 가치 여러 가지 많지만 이런 네거티브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한강하구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아까 그 시설적인 어떤 사주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 어떤 시설물 파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했고 또 이런 여기에 대한 계속 시작이 되겠지만 또 한편 생태계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자, 보시면 장항섭지에 이제 우리 그 고양시에 환경 운동하시는 그 저하고 그 지인분이 처음에는 이걸 동의 안 하시다가 이제 역설적으로 더 그분이 적극적으로 해요. 저하고 공감 형성하면서 오히려 장항섭지를 불삭시키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이제 작년에는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장항섭지에 우리가 국가섭지를 2006년도에 진덕한 사무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우리는 겉보기는 굉장히 우거져서 보기 좋은데 그럴수록 우리 종의 당성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왜곡되고 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이 용어를 갖고 제가 국토환경부에 수생태 보호 사업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하도 유격화 프로젝트를 과제를 만들었었어요. 저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유격화가 이제 전파된 용어가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1985년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장소가. 끝에 우리 18년도 보십시오. 이런 변. 처음에 저게 우리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85년도부터 버드나무가 굉장히 우거졌다고 우리 환경부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국가섭지 지정되는 배경인데 그 분하고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이 사진을 보여주고 한 박사님 보시오 어디? 아니 이 박사님 큰일 났다. 나는 이게 느낌 갖고 얘기했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섭지 시초였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 거점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19년도 조사하실 때에 장소, 제가 예측했을 때는 수평적으로 1년에 약 한 10m 정도 성장할 걸로 봤는데 10m, 높이는 24cm, 30cm, 한번 지나면은 그럼 웬 걸요? 그 사이에 보십시오. 그 2008년도에서 2018년도 그 사이에 이 벌써 250m가 성장해 버렸어요. 수평적으로, 횡단적으로. 그래 하천이 상당히 저수로 중심으로 하폭이 줄어들고 또 깊이도 깊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글렌 캐년 때문에
1500cm에서 인공 홍수를 방류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하천폭이 좁아지니까 점점 고수부지는 육약화되고 또 수심이 깊어지니까 어종은 단일되고 그래서 인공 홍수 방류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이니까 우리 광복댐인가 그게 우리 주댐이 이제 비었대. 우리 수산공사 몇 분들하고 저희들 사실은 한번 시도했었어요. 그때 비 안 와갖고요. 저희들이 1년 내내 숨어지느라고 애먹었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점점 중상류에 홍수 발생하더라도 인공 구조물, 댐, 뭐 이런 거 영향을 해서 하천, 하구 쪽에는 다른 현상이 나고 있다. 그게 다른 현상이 극복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극복이 좋은 게 생태학회는 건전한가? 우리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보면요. 저도 이제 내일 우리 연구소에 다음 주에 발표한 게 있지만 이 과정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사주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 성구 파이오니어 식물이라는 게 태적과 쇄골의 결정적인 매개체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워시로드라는 성격인데 약간 워시로드보다 약간 무거운 0.076mm 정도인데 요게요. 이게 우리가 공학적으로 제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에서 떠내려오는 워시로드는 바다로 떠내려가니까. 근데 그 워시로드가 결정적으로 하천 지형 변화를 촉진제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촉진제가 바로 식체하고 매칭된다. 여러분들 단양숙부쟁이 사실 논문에서 나오면서 국내에 알려져갖고 단양숙부쟁이 사대한테 시끄러웠죠. 단양숙부쟁이가 바로 그런 자연 현안에서 다른 종이 못 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숙부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축부쟁이가 형성되고 되면은 이 워시로드를 포집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종이 벌써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래, 단양숙부쟁이라는 것은 항상 교란. 그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삼남섭지도 우리가 인공적인 그런 섭지가 자연교란 섭지로 되면은 바로 유격에, 하천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종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고. 이 과정에 우리 섭지가 형성된 배경이 1999년도부터 시작이에요. 대홍수 때. 시가 날아와서. 그래갖고 중상류에 우리가 저도 책임이 큽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양재천, 안양천 제가 했지만 그때에 버드나무 갯벌들 막 심지 않습니까? 결국 홍수 때 시가 어디 떠들어갑니까? 하고 떠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상류에 임의적으로 내가 생태하천 자연성 회복 뭐저쩌고 할 때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점점 하루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할 때 중상류에 입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잠깐 이거 보여드립니다. 그러고 이게 또 버드나무를 또 희한하더구먼요. 버드나무 나이테가 1년에 한 개, 우리 나무가 한 개 생기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는 1년에 2개가 생길 수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이 나이테 그 조사한다고 제가 저기 굉장히 예를 먹었는데, 그때에 바로 이게 어린 버드나무들이 99년도에 그때에 삭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갈게요. 자, 다시 대사를 보여주실래요? 여기 오른쪽에 토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공학자들은 그 생태학자와 달리 약간 그 어떤 방정식 만들기 좋아해요. 고수부지라는 것은 항상 변동 자체가 없어요. 저수로 중심이니까. 고수부지에서 어떻게 퇴적되고 시작되는 메커니즘을 지금 1차원으로 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지금 미국 베드로디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식생이 들어오면 그게 퇴적될까 쇄골될까 다 홍수구매더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수부 자연섭지 같이 식생이 들어왔을 때 정착됐을 때부터는 우리 공학자들이 할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천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천에는 참 공학자들 베이스 기반에서 생태학자들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 융목학이 참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목적지하고 가면 안 된다. 이게 이 섭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는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한강 하류의 우리 김영 박사도 이게 한 1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99년도 조사할 때에 이게 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 자, 오른쪽에 보여주세요. 99년도에 제가 조사를 할 때에 임진강 하구에 대홍수 났을 때에 우리 강바닥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연구원에 지원이 없어서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임진강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집안 어른이 뭐 사단에 하는 관계로 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뭔가 하면은 홍수는 한강 임진강에서 떠내려 물이 내려가는데 하상파라 그럽니다. 이게 입자가 움직이는 상류로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저걸로 인해서 제가 외국분들 같이 불러서 같이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임진강은요, 여러분들 북한만보다 토사가 안 내려와요. 북한은. 북한 민둥산이 왜 안 내려와? 없어요. 전부 다가요. 이게 우리 뭐 개성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지 북한에서 완전 안 내려와요. 오히려 부유 사람이 더 적어요. 우리 임진강에. 그런데 불구하고 떠내려온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2번씩 일어나고 있는 민물에 평균 유속이 2.2m, 빠를 때는 약 3m 이르는 국지적으로 3m인데 이게 홍수 같은 파가 올라오니까 그때 얘 한꺼번에 밀고 창조기라 그럽니까? 그때 3시간 만에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올 때 또 떠내려갔더니 6시간 1.6m 초속 가지고 초속. 근데 이 떠내려왔던 토사를 떨어뜨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큰 홍수가 없으면 점점 태직이 거꾸로 토사가 영주 올라오고 더 쌓인다는 거예요. 또 큰 속도 떠내려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옛날 통일부 장관 저기 뭡니까? 이름 잃어버리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둘이 이제 헬기를 탔어요. 이 한강하고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무슨 골재 때문에 또 한 번 또 놀랐습니다. 이게 하상파 우리 보는 그 분석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신곡 수중부 이하는 뭐 약간 변화 때문에 작은 모래 나타나는데 일산대교부터 요 표층이 오히려 더 곱고 밑에 내려가면 더 거칠어요. 입자가 더 굵어져요. 그래서 유사풍력이 전혀 우리가 아는 한강하고는 결국은 낙동강, 남해안, 동해안 같이 전혀 속성이 다른 하구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현상들.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결국 그 당시만 이걸 해도 우리 학자들,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거의 다가 이제 바다에서 모래가 역류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요거는 제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요게 구간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있겠다. 특히 한강 부분은 이건 또 같은 하구라도 양양 남대천의 하구, 낙동강에 전혀 다르듯이 우리가 한강하고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변화, 특성을 알아낸 이거는요, 우리가 저게 가서 이게 분석하고 있는 책상에 살 게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 다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 사회자가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끝내는 걸 하고 제가 당부드린 것은 한강하구에 대해서만큼은 예단을 하지 말자. 한강하구 들어가면요, 시시각각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강하구에 한번 중상에 결합되면요, 사실 100년이 가요. 100년이 이어질 변화를 하루 이틀 봐서 1, 2년 봐서 이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제가 교동도 성모도 쪽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오늘 다른 분들이 발표한다니까 제 생략 하나 들어가고 이것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깝게 있는 한강하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오늘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또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시간이 너무 넉넉치 않아서 좀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 되면 더 좋은 연구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한강하구의 하류 경제 조건에 대해서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김영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 한 10분에서 15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김영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한강하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데 특히 저는 이 한강하구에 대해서 처음 배운 게 방금 발표하신 이상희 박사님을 통해서 처음 배웠는데
그 앞에서 내 발표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 같이 한강하고부터 이제 저는 이제 한강하고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이슈나 이제 문제점 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고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바닷가 쪽에서 이제 그 육지랑 만나는 것을 이제 한강하고라고 하고요. 그쪽에 이제 발생되는 그 기수역 그쪽을 하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낙동강 하구가 이제 가장 크게 돼서 한낮 생태서 공원이라든지 한강 하구의 임진강 쪽 이쪽이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한강 하구를 하구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그 약간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약간 역설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수와 담수가 어떻게 혼재되느냐에 따라서 염세경이라든지 혼합형 뭐 역하구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하구가 혼합형이고 특히 한강이나 금강, 영산강 같은 경우 완전 혼합형 즉 이제 층이 그 바닷물과 담수가 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혼재돼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침수, 강, 계곡형 유형이라고 뭐 이건 공학이나 지리학적으로 이제 구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항상 하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생태적으로 이제 담수에 사는 생물과 해수에 사는 생물이 혼합돼가지고 생태학적인 점유지대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이제 농도는 화학적으로 이제 0.5에서 30펌밀 정도의 그 농도를 갖고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계절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담수의 유출이 증가되면 이제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또 이제 여름철과 같이 이제 증발성이 강하게 되면서 이제 사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진해진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 이게 공학 하시는 분들이 사용되는 부분이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적으로 많이 구분하는데 이걸 뭐 학부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물리학적으로 해수의 농도를 염분 농도를 측정했을 때 뭐 0.5에서 30ppm 정도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많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생태학이라든지 이제 그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30%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법률 보존적인 부분에서 각각 분야의 특성과 정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강하구에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를 한강하구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과학적으로나 이제 자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만 일대를 다 한강하구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강화도 및 영종도, 판교도까지도 다 한강하구로 사오는데 이게 다 염분 분포 때문에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퇴적물이라든지 서식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으로는 이제 김포 강화까지로 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를 관리적으로 이제 관리 해역으로 볼 수 있느냐, 보존 지역으로 보느냐 이게 됩니다. 이제 뭐 뒤에서 한번 앞에서 이태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강 하구에 생태 습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2006년도 환경부 고시로 습지 보호 지역을 만든 것처럼 습지가 그렇게 많고 하구가 길다고 이제 과학적으로나 자원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밑에까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이제 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강화도도 좀 못 가는 유도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 국내 하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닫힌 하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서해안 쪽과 이제 남해 일부 쪽 그 금강, 영산강, 섬진강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닫힌 하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서강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뭐 방파제라든지 방문 같은 걸로 해서 다 막은 상태고, 그나마 낙동강이라든지 이제 동해안권 같은 경우는 자연 하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하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에 있어서 한강의 경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강의 경계는 그 월곶면 용강리 유도에서 31m 지점에서 한강 하구를 그 하천 일람에 정확히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이제 습지 보호 지역이 거기까지 딱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하천은 거기까지고, 그러면 하구는 어디까지 보게 되냐? 그러면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일부 조금 내려간 이제 송해면 숭례까지로 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한강의 경계까지 보고 있고, 상류로는 잠실 수중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광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기까지만 하구로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 농도를 봤을 때 분명히 하류까지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협의적인 조건으로 거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하류는 바다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의적으로 이제 강화도하고 옹진군 옹진구까지 해가지고 전체 앞에 있는 섬 지역을 다 포함하는,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구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 하구의 습지는 어디 정도가 되느냐 보면 대부분이 하류 쪽에 발생을 합니다. 습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강 하구의 하구 습지 면적은 한 35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연안 습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강화도 주변 지역이든지 이런 지역이 34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내륙 습지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장안 습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삼남 습지, 그리고 공릉 습지 같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9천 제곱킬로미터, 약 한 2%도 안 되는 부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오히려 한강 하구를 하류까지 충분히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 하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멸종 동식물에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서 국내 유일한 자연형 습지가 되겠습니다. 왜 자연형 습지가 됐냐? 이건 이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한강 하구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뭐 연구를 위해서라도 들어가려면 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뭐 한두 번밖에 안 되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좀 약간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조석차가 커가지고 다양한 생태 환경 및 풍부한 먹이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인공적인 교란이 없는 습지, 성동 습지든지 한강 공릉천 하구 습지 이런 데에 이제 저어새 같은 멸종 위기의 새들이 많이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그 2006년 4월 17일 날 한강 하구 습지 보호 지역으로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하천 일람에서 나오는 한강 하천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적은 한 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장안 습지, 삼남 습지, 시암리 습지, 유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장안 습지와 삼남 습지 보시면 이제 삼남 습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삼남 습지가 되는데, 가운데 거기가 이제 농경지가 됩니다. 삼남 습지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 상태하고 인공 상태, 농사를 짓는 곳이 교차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접근하기 편한 곳이 출판단지 문화습지라는 그 파주 출판단지 안에 있는, 이게 나중에 삼남습지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몇 개 습지만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장안습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습지죠. 되게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되게 독특하게 형성된 특징도 있는 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면적은 약 7.5km에 걸쳐가지고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숲습지, 토분성 습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수역에 위치한 이제 담수조덕 습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제두름이라든지 뭐 큰 기러기 등이 이제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로 하고요. 선거들이나 말동계 같은 이런 공생관계에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주 면적이라든지 식생 면적을 보시게 되면은 1985년도에 그 신곡수중보가 설치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장학습지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96년도, 1986년도 이제 신곡수중보가 완성이 되면서부터 장학습지가 눈에 띄게 보이고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를 장학습지를 지금 연구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 신곡수중보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할 때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느냐, 아니면 원래 만들어지려고 했던 건데 도시와 이런 때문에 만들어지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냥 우연치 않게 신곡수중보랑 연계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모호한 상태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신곡수중보 때문에만 그 유속이 느려지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로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남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쪽에는 다른 습지와 달리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뭐 그쪽 지역에서는 생태적으로 뭐 친환경적으로 이제 농약을 뿌리지 않고 뭐 이런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전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북쪽 지역은 이제 갈대군락이나 아니면 무쇠달 군락 같은 것이 이제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되게 대조적이긴 하지만 그 위에 무쇠달이나 갈대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기수역의 자연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습지가 되겠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남습지 같은 경우, 삼남습지 농사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고, 끝난 후에도 철새를 위해서 뭐 쉼터를 제공하고 그 전부 다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남겨놔서 철새에 의한 먹이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뭐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제 뭐 자연 상태로 두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고 그거를 같이 공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살다 보면은 저희가 살기 위해서 생태계도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생태계가 없으면 또 못 사는 거고, 서로 공생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게 약간 이사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대조를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태를 유지하면서 저희 공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강 습지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대부분의 얘기하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곡수중보 존치 여부입니다. 1986년도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김포대교 하류에 170m, 행주대교로부터는 2.3km. 이 설치 당시에는 김포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행주대교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백마도를 기준으로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텀이 하나 있죠. 저 백마도를 기준으로 고정보호하고 가동보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이제 한강 동학개발 방지에 이제 준설로 낮아진 한강 수위를 유지하고 바닷물 유입을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게 여지껏 존치와 철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수정학회 때인가 그때 어떤 그 원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자꾸 신곡수중보를 없애려고 하느냐, 이게 설치됐을 때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그분이 말씀하신 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한강 종합개발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생태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제가 들은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성 회복에 맞춰가지고 최근 올해죠. 올해 한 7월인가 6월 정도에 정확히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철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철거를 하고 1단계로는 이제 부분 개방, 가동부 부분을 계속 24시간 개방을 해가지고 25개 중에 2개인가를 개방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이제 5개 다 개방을 하고 3단계를 철거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다대강 때도 문제가 지금 현재도 많이 되고 있지만 설치할 때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철거하면 좋긴 하겠죠. 자연성 회복도 하고 최근 들어서 보호 많이 철거하고 있는데 자연성 회복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철거를 하게 된다면 생태학적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이후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를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생태학적으로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거고 생태학적뿐만 아니라 수문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는 건 다 좋겠지만 이제 기존의 수공 구조물의 영향이라든지 생태 변화도 같이 보면서 부분적인 철거 저것도 지금 2025년인가까지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는데 5년 동안의 저런 변화를 보면서 철거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항상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남북 문제. 이수 취소 문제는 이제 한강댐 건설 이후로 지속적으로 된 거 2009년, 2016년 최근에도 홍수 경기 북부 지역에 홍수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와 연이어서 이수 물이 부족해서 이제 생태가 변화되는 거고 취소 열흘 때마다 이제 홍수가 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대화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남북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2018년 이후에 중립 수역에 대한 남북 조사, 공동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하겠다라고는 지금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일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더욱더 이거에 대한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서해안에서 피격 사건 이후로 너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분이 있으실지 그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단 지금 문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해결되고요. 또 한 가지도 지금 해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부 쓰레기 문제입니다. 한강을 통해서 약 9만 톤 정도 구유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도착하는데 특히 장마철에 많이 도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다로 그냥 흘려버릴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이 하부에는 인천에 몫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인천이 한강과 접해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하천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계양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당댐 상류 경기도 지역, 팔당댐 상류 지역은 팔당댐에서 다 1차적으로 거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천이 단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천의 몫으로 다 온다. 그래서 최근에 한강 수계 기금에서 지원을 내년부터 2021년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비율은 좀 더 인천시에서 좀 더 검토해서 이게 정말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물론 이제 인천시에서도 계속 하고 이제 생태학자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딴 건 다 둘째치고 통합관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도 뉴욕 통합관리라든지 이런 통합관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강 하구에 대한 경계를 일단은 관리법 다 세분화해서 하지 말고 하나의 이제 획일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우를 수 있는 경계를 한번 해놓고 그거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강하구에 대한 어떤 정의나 특성,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대교 예측 조율을 이용한 한강 하류 홍수위 예측입니다. 세 번째. 한 박사님. 홍수예보 현황 제목이에요. 홍수위 예측안이. 네, 맞습니다. 강화대교랑 예측 조율을 이용한 한강 하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한강통제소의 한만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홍수에서 수산정보센터의 한만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우선 한강 하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오늘 포럼의 주제들이 식생이라든지 생태, 수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치수적인 부분, 어떤 홍수에 대한 평가, 예측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 통계소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달라는 최교수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발제를 섰는데요. 결국에 홍수위에 대한 부분, 예측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류경계 조건과 하류경계 조건이 좀 필요한데 하류경계 조건 중에 강화대교 조율을 저희가 이용해서 한강의 본류 수위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대교 수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지, 올해 홍수위 때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홍수위 예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홍수 통계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 소개 앞에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볼 때 10분 정도를 해야 저희 두 분이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빠르게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우선 우리나라 특성상 전국을 4개 수계로 나눴고요. 한강 홍수통계소에서는 한강수계와 안성철수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7, 9월에서 강우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에 7, 9월 달에 발생되는 유출량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서 74년도부터 우리 통계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87년도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순으로 만들어졌는데 섬진강은 2005년도에 통파되고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재부활하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홍수예보란 미리 홍수 발생을 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된 다음에 하는 건 대응에 대한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역할들이고요. 지자체라든지 저희는 미리 홍수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 WMO에서도 강우라든지 융철에 의해서 발생되는 홍수의 수위, 유량, 발생 시간, 지속시간을 예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소라는 이름 때문에 홍수만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도 관련된 발수, 하천수에 대한 사용 허가, 여러 가지 수분조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홍수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홍수예보의 법적 정의는 수정법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예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홍수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방법으로 제방을 높인다든지 저리를 설치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비구조적 방법으로 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예보를 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예보는 홍수특보와 정보는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홍수특보는 우리 기상특보를 발령하듯이 기상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하듯 저희가 홍수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있고요. 홍수주의보 경보에 대한 기준은 하천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 홍수량의 50%, 70% 해당되는 유량이 흘러갈 때 그 수위를 저희가 주의보 경보 수위라고 하고 그 주의보 경보 수위에 대한 도달이 예측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정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홍수정보는 홍수예보의 하나의 분류체계에서 이번에 수정법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하천에 실시간 정보를 주는 것까지도 홍수예보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수예보 절차는 우선 강우 수량, 수위, 강우 레이더를 통해서 유역 내에 발생되는 유량을 가지고 유역 유출량을 산정한 다음 유역 유출량이 내려오는 홍수위, 파도를 통해서 계산된 홍수위를 계산하고 그 홍수위에 대한 부분을 규모를 결정을 해서 홍수예보 발령 여부를 검토한 다음 중앙재난대책본부라든지 언론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툴을 주로 예, 거기도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음조사실 운영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레이더도 2001년 인증과부터 시작해서 총 7개에 대한 레이더하고 2개에 대한 소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부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발령을 하게 되면 SMS, 팩스, CBS 방송 자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즘에 그 저희가 친수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한강하구, 아까 김영국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한강하구의 범위 법적 정의를 그 잠실 수중구까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잠실 수중구까지 조율에 대한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조율에 대한 영향을 판단해서 잠실 수중구라고 한강하고 했을 때 그 한강하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친수식 지역이 있는데요. 그 공원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수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보 경보에 대한 수위도 같이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단계보다는 네 가지 단계로 관심주의 경계 심각으로 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그 친수식으로 이용하는 관심 단계 수위라든지 계획공주에 대한 또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네 단계로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홍수 조절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하구의 홍수위를 그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팔당댐입니다. 상류에 내려오는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에 대한 내려오는 물량들이 결국 팔당댐에 뭉쳐서 서울시에 있는 한강하구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홍수 조절을 통한 댐보 연계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홍수 예측을 통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홍수 예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 댐 관리로부터 유통된 승인 요청에 대한 방류량을 저희가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한강수기에 대한 댐 현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2020년도 그 홍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요건 이제 그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한강하류, 그러니까 팔당댐부터 곡물점, 함유점, 실제 하천기본계획상에 있는 부분은 유도에 대한 부분, 아까 김윤기 박사가 했듯이 유도부터 그 잠실수중구까지에 대한 부분 한강하구로 얘기하면서 유도 그 시작점을 하천기본계획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북한과 인접한 부분 때문에 그 단면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명천 함유점부터 팔당댐까지에 대한 단면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하천기본계획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침수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59년에 대한 서울수도권 침수, 63년도에 대한 그 한강에 대한 부분, 79년도 잠수교 통로, 지금도 잠수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알려주면 마찬가지로 그 부유물들이 많이 그 집적되기 때문에 그 집적된 이후에 다시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79년도 그 잠수교 청소 이후에도 보시다시피 계속 그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잠수교가 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강의 그 한강 정비 사업이라든지 유람선에 대한 그 개통 부분 때문에 중간에 좀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좀 변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90년도 일산재 붕괴가 가장 좀 컸던 부분이고요. 한강 분리에 대한 그 피해로는 2011년도 아까 5년 전때 이재명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때에 대한 강수의 피해가 좀 컸었고, 다음 2013년도 한강변의 공사장 침수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도 뭐 신림에 있는 그 빗물 펌프장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20년 그 지류 분류뿐만 아니라 지류에 대한 도림천 범람 사고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뉴스에 대한 올해의 뉴스 상황입니다. 시간당 60mm 폭우 도림천 범람했고 매년 거의 사람이 한 명 죽을 정도로 피해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그 28명 고립에 1명 사망이라는 그 뉴스 제목 있듯이 이렇게 좀 피해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대 한강 공원이 침수된 상황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강하류에 대한 홍수 예측은 저희가 홍수 투어리즘에 대한 부분을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이 한강대교의 주의보 경보 계획홍수에 대한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홍수 주의보 수위는 8.5m, 경보 수위는 10.5m, 계획홍수 13.5m라서 해서 그 8.5m가 도달하기 전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하고 10.5m가 도달할 홍수 경보를 발령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2020년 강수는 1월 달부터 비가 좀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 그 예년보다는 강수량이 높았는데 7월 달에 급격하게 강수량이 떨어졌고요. 8월 1일부터 10월까지 급격하게 또 강수량이 늘어서 지금 보시면 한강의 전체에 1일부터 10월까지 강수량이 650mm가 왔습니다. 임진강을 제외하면 570mm, 임진강역에
934mm가 되었습니다. 안성천 유기 555mm고요. 지금 현재로는 예년에 비해서 약 117%에 대한 그 예년 대비로 높아 있지만 8월달 그 10월 동안에 215%의 그 예년 대비 굉장히 큰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8월 15일, 1일부터 10월까지에 대한 예측을 보면 실제로 상류경제주권은 8.대 방류량을 넣고 하류경제주권은 강화대교에 그 조이, 예측 조이를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강화대교 예측 조이 자체가 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그 천문조에 대한 예측 조이만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여기 기상학적인 그 비가 왔을 때에 대한 홍수파로 인한 그 강화대교의 조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따로 별도로 통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가 한강이 기수역이다 보니까 한강의 어떤 그런 그 저수지라든지 어떤 그런 저리도라든지 한강이 폐쇄됐다 그러면 다시 그 부정해석을 통해서 그 하경열도를 선정해야 되지만 실제 예측에 대한 그 실측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강화대교 조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릉천 한림천부터 팔당대교까지 총 85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양천 구간은 39개에 대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대 최대 방류량은 18,000톤 정도를 저희가 8월 6일날 방류를 했는데 이게 보통 3,000톤, 5,000톤, 7,000톤 방류량에 따라서 한강 둔치가 침수되거나 잠수교가 잠기는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 8,000톤 되는 방류량이 내려오면 조이에 대한 영향이 거의 사라지는 상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팔당대 방류량이 18,000톤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홍수지구까지 발령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강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1일날에 대한 부분이 녹색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녹색선이 예측이고 빨간색이 실측인데 실제적으로 천문조에 대한 그 예측치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 5일날, 6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실측과 예측치가 1.1m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결국에 실무에서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대교의 조이를 고정값을 좀 사용을 해서 일부 들어 올린 다음에 그 한강의 홍수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그 한강대교 예측 결과를 보시면 8월 3일경부터 주의보가 그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6일날 11시경에 저희가 주의보를 발령하게 됐고, 네, 다음이요. 네, 잠수교 같은 경우에도 고용자 통제가 5.5, 차량 통제가 1.2, 완전염차 1.5라서 각각의 그 통제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그 관계기관에 전파를 했는데 잠수교가 역대 최장 잠수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발령된 주의보라든지 잠수교 통보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그 뉴스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변북로화라든지 올림픽대로 이런 부분이 다 침소된 현상이고요. 밑에는 잠수교가 통제를 저희가 북단에는 용산경찰서, 남단에는 수초경찰서에 알려주면 저희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결국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예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수 예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제도 잠깐 포럼에서 들었는데 180조에 대한 그 예산 중에 치수에 대한 예산 자체가 0.1%, 0.2%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구조적인 홍수 예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 홍수 예보라든지 예방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서울시 홍수 위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년민들 비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실수되는지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해서 실제 대피라든지 어떤 대비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 공무원들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아마 국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 부분은 발전 방향의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너무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한 2분, 3분 정도 됐는데 저희 포럼 시간 15분까지입니다. 근데 아직 밝게 해주실 분이 2분이 더 남아있는데 시간을 좀 죄송 말씀드린과 동시에 다음 저희 한강하고 조속변화 분석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제가 조폭 편집하겠습니다.
예, 저속 변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넘어가시죠. 예, 좀 눌러주시죠. 예, 신곡수정보에서 물이 서울에서 하구 쪽으로 흐르는 모습하고 하구에서 상류로 거꾸로 흐르는 모습, 이 위에 두 사진이고요. 아래 두 사진은 타이덜 도어가 한강에도 형성되어서 하류에서 상류로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슬라이드, 요 버튼 한번 눌러,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죠. 아니요, 그거 말고. 앞에 가서, 예. 그러니까 제가 신곡수정보에서 그림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좀 연결한 건데요. 거꾸로 흘러 올라가는 물의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큰 양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덜 보호가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죠. 예. 하구에서 조석 변화로 인해서 형성된 타이덜 보호가 실제로 한강 하구에서도 발생이 되고 그런 현상이 타가 형성이 돼서 상류로 전파된다는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좀 연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예측을 잘해서 하면 저런 현상도 또 한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넘어가시죠. 여기도 더 눌러주시죠. 예,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석이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강대교나 전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다음 눌러주실래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한강대교에서 수위하고 유량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위와 유량 관계 단위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석 영향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저런 전혀 다른 형태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대교 지점에서요. 그다음에요. 일단 또 눌러주시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석 영향이 저렇게 상류까지 많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요. 네, 측정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곡수정보 아래쪽에 꼬투리 타고 들어가서 측정한 결과들인데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거꾸로 신곡수정보 지점에서 거꾸로 흘러오는 수량이 마이너스 1600, 그 유량이 뭐 마이너스 1, 2는 없지만 물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라고 하죠. 초당 1600톤 정도가 올라갑니다. 기량. 즉,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양이 한 200톤 정도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물의 양이 1600톤 정도 올라가는 상당히 큰 양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300톤이었네요. 팔당댐이. 예, 그다음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전체 하상이 이제 저렇게 형성되어 있고 유속이 형성되는 부분도 각 하상에서 전혀 다르게 유속이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요. 이런 것도 이제 유속입니다. 수심 방향으로 유속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인데 수면에서는 플러스 유속, 중간에서는 마이너스 유속, 아래쪽에서는 플러스 유속 등등 그 반대도 나타나고 아주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일반적인 나타내서 나타나는 유속의 형성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아주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내용이겠습니다. 예, 그다음 조석 영향인데요. 이 조석 영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삼각관계입니다.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얼마나 내려오느냐, 임진강의 방류량이 어떠냐, 조석이 어떠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서로 만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조건인데요. 그 다음에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실제로 조석이 오른쪽이 하구 쪽이고 왼쪽이 서울 쪽인데 팔당 쪽인데 조석이 미치는 영향이 잠시 수증보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유량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하나의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유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이제 작게 나타나는 거죠. 조석 영향이. 그 다음에 위쪽 오른쪽은 조석이 작으면 훨씬 더 조석 영향 범위가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진강의 홍수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임진강의 홍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아래 그림처럼 전혀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한강대교에서는 한 8단계 방류량 기준으로 한 10,000 정도 이상 되면 실제로 조위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속이 커도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량이 작으면
한강대교에서 1m, 2m의 조속변화가 나타나지만 팔당댐 유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만 정도 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 역류도 많이 하는 겁니다. 한강대교에서 실제로 유속이 거꾸로 흐르는 유속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예, 이것도 너무 그 한강에서 각각의 유량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종단도로 그려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임진강입니다. 한강의 유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임진강의 홍수량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게 조성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조석이 영향이 나타나는 구간이 이제 잠시 수송도까지 나타나고, 근데 우리가 흔히 홍수가 왔을 때 조석이 크면 큰 조석으로 인해서 한강의 홍수 위험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큰 홍수가 왔을 때는 조석 영향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힘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대교의 경우에는 팔당댐 만유량이 만 정도 이상이 되면 조석이 영향을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큰 조석이 있더라도. 그리고 한강 유량, 조석, 임진강 유량이 이제 서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한강 하구의 유량이나 유속 변화가 워낙 다이나믹하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수심 방향이든, 그다음 지점 영향이든 상당히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 박사님 핵심적인 걸로 시간을 더 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것인데요. 우리 태풀의 권영훈 박사님께서 강화 해역과 한강 하류에 대한 연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해코리아의 권영훈입니다. 저는 이제 강화 해역과 한강 하류에 이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강화 해역과 폐쇄에 따른 이제 흐름 특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음. 한강 하구에 이제 강화도 주변에는 이제 강화도, 송로도, 교동도 등 이제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 사이에는 이제 수로가 있는데요. 그 강화역 수로, 뭐 강화북수로, 성로수로, 교동수로 뭐 2개 정도 해가지고 5개 정도의 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를 과거부터 이제 개발을 이제 하려는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뭐 고력발전소 설치라든지 이제 한강하구의 이제 모래준설 사업 등, 그리고 해양평화공원 이제 인공섬 조성하는 등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들은 하고 있지만 이제 수리학적 측면에서 그 개발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연구 및 이제 평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 1레벨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강화 해협의 이제 수로 개방과 폐쇄 여부에 따라서 흐름이 어떻게 흐름 특성을 모의를 통해 가지고 강화 해협이 홍수대에서 한강 하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방향은 이제 기초자료 조사하고 모형 선정하고 경계 조건 및 이제 초기값 설정, 입력자료 구성, 그리고 모형 통해 가지고 수의 유속, 유량 변화 등을 유량 등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대상 지역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한강 오른쪽 하단에 이제 한강댐부터 해가지고 임진강 하류, 강화도, 성모도가 포함된 강화 해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지역 현황은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이크 이제 1레벨 모형을 사용을 해서 모형을 구축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 1레벨은 이제 덴마크 DHI에서 개발된 이제 1차원 구종류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그 네트워크는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이제 팔당댐부터 이제 강화 북수로까지 강화 해협 개방 시와 강화 해협 폐쇄 시로 이제 모형을 구축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500m 간격으로 총 378개의 단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상위 경계 조건을 제가 1990년 이제 9월 실제 유랑 그리고 200년 빈도 형수량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한강 경계 하류 경계 조건은 1990년 9월 인천항 실제 조위를 활용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이제 기초 자료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모형 검증은 그 한강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사용되는 이제 핵나스 핵나스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분석 검증을 했는데, 이제 수위차는 이제 최대 0.6%, 누적 오차 3.82%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강화 해역 폐쇄에 따라서 흐름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잠깐 앞에 보시겠어요? 네. 실제 강우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90년도 9월에 이제 대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했고, 또 홍수기 사상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 홍수기로 강화 해역의 이제 수로 개방과 수로 폐쇄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C1, C2로 이제 구분을 해서 뒤에 결과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석 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다음에. 그래서 1990년 9월 달에 이제 발생한 90년에 이제 실제 유랑을 적용해서 모의를 했는데, 강화 해역 합류부에 폐쇄를 함으로써 이제 수위가 0.52m, 그 유속은 1cms 정도가 이제 증가가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수위 변화랑 이제 유속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량 같은 경우도 이제 강화배역 합류부에서 한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 200년 빈도의 홍수기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도 결과도 이제 강화 해협에 대해서 한 0.7m, 유속도 0.13 cms 정도 이제 증가가 했고요. 다음에 유량은 이제 강화 해협에서 한 16%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분석을 한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모형을 구축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제 한강 하부부는 이제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측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측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수리 모형하고 수리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서 경계적고 단면 구성을 해서 수리 모델에 분석을 했다는 이제 의의를 두고 싶어서 이 분석을 했고요. 이 추후에 이제 실측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명확한 경계 조건을 구축을 해가지고 세밀하고 정확한 이제 수치 모형 실험 수행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넘기느라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일정 정도로 발표를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한강 프로 3세션에 대해서 모두 발표가 마쳤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에서 토론할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요. 혹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자, 없으시면 이걸로써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